계엄 사태 이후 초유의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방위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현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찰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등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좀 속도가 나는 것 같죠? 예,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더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 요구가 많았는데 예. 드디어 아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약간의 수사기관 사이에서 혼돈이 있긴 한데 예. 어쨌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압수수색에 나서긴 했지만 지금 저희가 방금 이제 대통령실을 연결해서 들어봤듯이 어떤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보면 형사소송법에도 대통령실의 협조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좀 관건으로 보이는데 좀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이 부분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상 영장은 발부돼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습니다만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예. 당시 규정은 있었어요.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있긴 합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보면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 예. 등의 규정을 근거로 들어서 대통령실 안에는 청와대에 들어올 수 없다 당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장이 발부됐지만 사실상 이미 제출 비슷하게 넘겨주는 자료를 그냥 문 밖에서 받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국민들이 목격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과연 정말 그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영장을 들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압수수색의 어떤 그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현재까지 관측이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앞서 나간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압수수색도 강제 수사의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제 수사의 한 또 다른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인신에 대한 긴급 체포도 있고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에 대한 또 집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말 강제로 데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그런 상황까지도 물리적인 충돌이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걱정도 사실 이 사태 초기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 지금 이루어지는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대통령실 경호처를 비롯한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강제 수사의 어떤 여러 가지 실효성 내지는 강제 수사의 수월성까지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전해진 바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 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인데, 그렇다면 한남동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그 점에 있어서도 사실 그 관저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범죄 증거 수집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현재 12월 3일 이 사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발동을 해서 법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 그 12월 3일의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인식하고 우리 국민이 가지는 인식하고 이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입니다. 만약에 그 대통령께서 가지신 그런 생각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법적으로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제공될 것이고, 굳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그것을 범죄로 취급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각 기관들에 대응해서
그것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기회를 예.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뭐 본인이 직접 자진 출두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제 현재의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그 집행 과정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국가 영역에서 수사기관들이 인신의 어떤 그 처분을 위한 절차를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신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이 내용 듣고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건 결단과 용기예요.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 내란 속에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씨를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의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의지는 있죠. 저희들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제 재차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인신 처분, 그러니까 소환 조사, 시간 문제다 이런 관측이 좀 많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수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압수수색 영장에도 피의자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적시되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수사는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예. 그리고 수사에도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진안장께서 말씀하신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이런 거는 사실 의미 수사기 때문에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대상자가 응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이제 구속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강제 수사인 건데, 지금 조금 전에 공수처장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등의 어떤 가능성도 원론적입니다만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럼 일각에서는 빨리 하지 왜 안 하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다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긴급 체포라고 하는 것이 요건들이 이제 있는데, 물론 뭐 사형, 무기 또는 뭐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긴급 체포를 한 다음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즉시 석방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이렇게 풀려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다시 긴급 체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 않다. 물론 빠르게 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증거인멸이라든지 어떤 회유라든지 입막음 등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예. 그런 시급성과 긴박함도 있습니다만, 또 현행 절차에 충실히 따라야만 추후에 있을 여러 가지 처분 등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각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자,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인 자신의 생각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과 내일 중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관련 소식도 들어오면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사기관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물어볼까요? 12월 3일에 있었던 1년의 사태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 정도가 얼마이냐. 예컨대 이제 자신이 주도해서 하부에 우리 그 군들은 결국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과연 그 3일의 사태에 관련해서 대통령 자신은 어느 정도 관여가 됐었느냐. 주도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을 하고
그랬었다고 한다면 그게 또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그렇다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 헌법 및 법률의 이 입장은 무엇인지 예. 그러한 것들을 아마 그 수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절차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취재에 따르면 석동현 변호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이자 오랜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님 혹시 석동현 변호사가 어떤 인물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정치 활동을 좀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또 대통령과의 어떤 각별한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부각이 됐었죠. 예. 그런데 사실 이 서초동에서도 여러 변호사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며칠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물론 구체적으로 뭐 어떤 변호사 또는 뭐 어떤 법무법인 이름을 뭐 확실하게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언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중에 또 상당수는 완곡하게 거절 또는 사양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항상 이런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가장 법리적으로 일을 깔끔하게 충실하게 잘 해줄 수 있는 법조인과 변호사와 또 대통령의 어떤 행위를 고뇌에 찬 구국의 결단이었다라고 믿어야 사실은 변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믿는 법조인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이 다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효과적인 변론을 할 수 있을 텐데 대통령실 측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충분하게 확보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굉장히 유명한 그동안의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경험도 풍부하고 또한 유명하기도 한 그런 변호사들로만 구성을 해서 과연 일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도 들어요. 즉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든지 또는 언론을 통한 여러 가지 작업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정말 일을 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할 변호사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그리고 예. 또 여러 변호사들을 많이 이렇게 포진시킨다고 해서 과연 일이 순조롭게 원활하게 착착착 잘 진행되겠느냐. 예. 입장이 다 다를 테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방어합시다. 라든지 또는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봐야 됩니다. 아니면 누군가는 애초에 모든 게 성립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등등등 입장과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할 만한 그런 법조인이 필요할 텐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사실 상당히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예. 네, 아직 뭐 석동현 변호사에 대한 뭐 선임계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확실히 또 취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대통령이 일단 변호인단을 물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어느 정도 규모 그리고 어떤 인물들로 지금 좀 고심을 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내란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한 혐의로 탄핵이 이제 진행이 되고 탄핵이 됐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내란죄 자체의 형사범죄로서의 수사를 대응하는 그것도 이제 그 부분도 별도로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도 아마 또 나름대로의 변호인단을 구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란이나 탄핵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이 가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에 관한 기본 인식 그 인식이 기존의 헌법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것이 12월 3일의 사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 변호사님 말씀처럼 과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 확립되어 있는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으로서의 헌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고 지도자의 대통령이 선택한 행위하고 사이에 과연 얼마나 불일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아마 그 변호를 한다면은 변호가 이루어지겠죠. 예. 이제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입장에서의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그 어떤 추구라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한다면 그거는 굳이 또 그런 군사상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 국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현재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자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볼 때 과연 그 변호를 할 때에 어떤 변호인들이 어떤 내용으로 변호를 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매우 난감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쯤에서 국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합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윤 대통령이 주재했던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의 위험을. 그런데 그때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감쌌습니다. 끝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 그 자리에 갔었죠? 네,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인지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며칠이 지났습니까?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당장 그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잘못되었다, 국무총리로서 잘못됐다고 국민 앞에 보고드린다 라고 해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십시오. 허리를 굽혀 사죄하십시오. 네, 국민께 이러한 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고 또 사죄 인사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국민께 100배 사죄한다고 제안하십시오.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겠다고 일어나서 사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사죄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였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 드리세요.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제가 대신 한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자,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 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자, 진행하시죠.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5.18 광주를 기억합니다. 소년이 온다로 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장면을 봐주십시오. 섬뜩한 장면입니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의 머리가 터졌을 것이고 저 많은 사람들이 개 끌리듯이 끌려갔을 것이고 저들이 죽음으로 관에 실려갔을 것이고 아직도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이 윤석열에 의해서 일어날 뻔했던 겁니다.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도 못하고 같이 심의해서 공포하게 한 죄, 한덕수 국무총리 그 죄를 물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안부 차관 나오세요. 내란 수계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위헌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법 87조 내란 해제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네. 형법 87조 내란 해제는 바로 국가기관의 역량을 무능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내란 해제입니다.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내란죄입니다. 오늘 보도를 봤을 겁니다. 김용현은 구속되었습니다. 김용현은 종사한 사람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내란에 종사한 자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네, 뭐 의원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말 못합니까?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대통령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이야기 하십시오.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네, 대통령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입니다. 내란죄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내란을 일으킬 때 함께 모의했던 자, 참여했던 자 그들도 최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방조한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제가 국민 앞에 내란죄 우두머리, 내란죄 수괴 윤석열이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고 거기에 모의한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금고형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깐. 그럼 내란죄는 누가 수사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누가 수사하는 겁니까? 지금 경찰 국수본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산하에는 경찰이 있고 국수본이 있죠? 네. 그러면 내란 수괴를 잡아들이는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국수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내란 수괴를 체포하고 구속시킬 것을 국민이 명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경찰에 가서 국수본이 당장 체포하고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전달하십시오. 예, 제가 개별 사건에는 개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 차관 나오십시오. 예, 차관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국회에
총을 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감금시키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자 누구입니까? 예, 현재 확인된 것으로는 장관이 저희 국방부 장관께서 관련된 것을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승인한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끌어내라고 했습니까? 어제 국방위에서 관련된 지시를 받았던 지휘관들의 발언이 아마 언론에 다 공지가 돼서 숙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하세요. 예,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관련 지휘관들이 국방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특전사 사령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가서 끌어내라 했던 거 맞죠? 예, 어제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윤석열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내란죄 현행범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직접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자가 국군 통수권자입니까? 예,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는 현재 대통령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띄운 건 누굽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하라고 한 자는 누굽니까? 그동안 확인된 결과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지시를 직접 했다라는 것은 합참에서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용현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습니다. 전쟁을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도발하는데 김용현이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의 지시가 있지 않고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하는 것을 장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현재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있다면 또다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전쟁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를 그대로 국군 통수권자로 둬야 합니까? 직무를 당장 정지시키는 탄핵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국방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윤석열은 우리 군인을 보호해야 하는데 군인들에게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를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모시고 싶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마 법에 따라서 관련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바로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더 이상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해서 그 처벌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예, 아마 관련 수사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수방사 감옥에 벙커에 구금하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벙커 사진이 나옵니다. 저런 곳에 국회의원을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곳에 우리를 끌고 가서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백하십시오. 예, 어제 관련된 요원들이 그런 게 있었다고 국방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처벌해야죠. 예, 그 관련된 지시와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은 또 책임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수처장이 내란 수괴 현행범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겠다, 그리고 구속영장 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입틀막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를 해산해서 모두 장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에서 당장 끌어내야 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100만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께 우리가 당장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긴급 현안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국민께 사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총리님, 12월 3일 비상계엄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계엄법 2조 5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에 찬성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다 반대하고 걱정했습니다. 총리님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저도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습니다. 반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반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반대 사유는 우선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왜 못 막으셨습니까? 그것은 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라는 게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하는 의결이 아니어서 그랬습니까?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것은 계엄의 그런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그리고 정말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님,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이 뭡니까? 제가 적절하게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비상사태 가능하다 일단 헌법 77조를 보면 전시, 사변,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 법률에 의해서 군사적 필요 또 공공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의 발포 요건, 소위 말해서 전시, 사변, 이에 준한 국가 비상사태 여기에 해당됩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의 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왜 그걸 못 막으셨는지 대단히 의문이 남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은 반대하고 걱정했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그날 담화를 보면은 어떤 민주당의 지난 22대 국회 들어서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간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습니까? 총리님.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탄핵 폭주 현재 공직자 중에 몇 명이 직무 정지돼 있습니까? 지금 많은 국무위원들과 치안 이런 중요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업무 정지되고 있어서 국정의 안정적인 이런 운영을 하는 데는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22명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 정지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몇 명이 됐습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 탄핵을 겁박하면서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좀 정지시켜줘. 조용히. 아니 그래도 국회의장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네. 그 모든 것이 이것과 다른 견해의 토론이 또 있으니까 또 저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이 계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2025년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 원래 정부 예산은 677조가 넘었죠. 4조 2천억을 마음대로 야당 단독으로 감액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 이후에 외국의 많은 투자가들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민주 시스템 또 우리 자유민주적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비록 그러한 그 계엄으로 인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만 따라서 저희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 대외적으로 경제가 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정말 여야가 좀 더 우리 의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신 대로 협의를 통해서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그것을 또 외국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지난 90년대 말에 우리가 외환위기가 났을 때 그때 기아를 비롯한 그러한 그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도산이 났습니다. 그때의 온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민주적 일종의 탄력성이 회복이 돼서 4대 금융개혁법이 고쳐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선이 있었고 대선 주자 간의 합의가 잘 안 됨으로써 그것이 4대 개혁법이 무산이 되고 따라서 외국의 투자가들은 그때부터 자금을 급속하게 대한민국에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데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의 발생이 대단히 저희로서는 정말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조금만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해지시고 좀 협조를 해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회 특활비는 살리고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서 빵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뭐 96억입니다.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입니까? 뭐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빵원인 거 아시죠? 영원인 거 아십니까? 자,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영원인 거 아세요? 아,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경찰 특활비 영원인 거 아십니까? 네, 그것도 걱정이긴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박성재 장관님.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국민과 언론에 알렸으면 이렇게 안 됐다고. 계엄이 터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는 나라는가? 자, 장관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내란, 소위 말해서 국헌문란의 내란, 폭행을 일으킨 내란 혐의로 지금 조사하고 있죠. 그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 최고의 법률가시잖아요.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이 뭡니까? 헌법보다는 형법에 형법 87조에 네. 뭐 내란죄 구성 요건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전이 있어야 되고 둘째, 국헌문란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국토 참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헌문란은 어떤 걸 국헌문란이라고 얘기합니까?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예.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거, 그게 국헌문란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에 정확하게 맞습니까? 법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 제대로 정하되는지 법무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따로 검토한 바는 없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앙대 이호인 교수 알고 계십니까? 중앙대학교의 이인호 법률대학교 교수님 알고 계세요? 예. 예. 이인호 교수님 알고 계시죠?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은 그런 교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대통령의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헌법률을 만든 국회 법률 제정 행위자들을 처벌합니까? 거기에 반드시 국회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다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부당한 탄핵 소추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됐어요. 국회를 처벌합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이게 이인호 교수의 주장입니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아시다시피 2000년도 6.25 여기서도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립니다. 좀 4억 5천만 들어봅시다. 달러의 돈을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통치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예. 다음 최상무 부총리 나와주십시오. 자, 조용히 하시죠. 조용히 하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윤상현 의원님.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 법무부가 윤상현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에게 검토한 것을 가져와 달라는 말씀입니다.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아니, 우리 의장님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 공부해 주십시오. 자, 조용히 하시죠. 조용히 하시죠. 우리 부총리님 그때 당시 반대하셨습니까?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반대하셨습니까? 네,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늦게 참가를 했는데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도 사실은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굉장히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네. 반대 사유는 정확히 뭡니까? 일단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외 신도와 우리 경제에 막중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정치에서 패닉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패닉셀. 네. 패닉셀 하는 거.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우리 헌법 절차가 작동을 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과 그 다음에 또 정부가 같이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좀 생각보다는 제한적으로 지금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시 안정화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증시. 네, 증권시장 저희가 그날 밤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대외적으로 무제한 유동성을 제가 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고요. 나름대로 시장 안정 조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중시 투자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증시안정기금은 활용하실 겁니까? 증시안정기금은 저희가 과거에 사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증시안정기금이 지금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시장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럼 환율 안정화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외환시장과 관련돼서는 외환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 당국이 특정한 레벨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저희가 통용되는 그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작용을 해서 저희가 그 외환 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충분합니까? 외환 보유고를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전 세계에서 9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 그 외환위기 때는 저희가 순채무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순채권국입니다. 그래서 순대외자산이 그때보단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경상수지가 흑자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위기 상황과는 우리가 외환 상하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평기금을 재정적자 메꾸는 데 쓴 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그 세수 결산에 쓴 게 한 4조 정도, 4조에서 6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외평기금의 그 전체 규모 가용 자산이 200조 원 넘고요. 그 다음에 외환 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그 외환의 안전망을 저해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외환 환매 조건부 채권, 소위 말해서 외환 환매 조건 RP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하실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뭐 그런 부분은 지금 당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고환율인데 수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환율에 수출이 안 되는 이유, 대책이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수출은 아직까지는 작년 대비 수출 증가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 증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통상 어떤 질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산업계와 소통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 국면에 이미 진입했다. 동의하십니까?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는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내년 성장 전망이 올해부터는 낮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저희가 민생과 내수 부분이 수출보다는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그 민생 안정과 그다음에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그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 둔화 이 완화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리 인하가 지난 9월 미국의 비카 금리 인하 후에 10월 달에 잔액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 실기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얼마나 전망하십니까? 올해는 지금 한국은행이 2.2%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요, 1.9%로 하향했습니다. 네, 2.2% 올해. 예, 올해 1.9로 하향했고 내년도는 1.8%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그러니까 2%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2.2에서 2%로 올해 하향을 했고요. 내년에는 1.9%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방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총리님, 올해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 전망치를 2.2에서 1.9로 내렸고요. 내년 1.8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올해는 2.0이고요. 내년에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이미 1.7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둔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어떻게 구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전망 기관마다 다릅니다. 근데 2%나 2% 못 미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잠재 성장률 수준이나 그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글로벌 교역이 불안정한 데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고 또 잠재 성장률이 2%밖에 안 됐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있어서는 저희가 잠재 성장률을 확대할 수 있는 그다음 글로벌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포함해서 모든 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 상황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행위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 보셨는데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서영교 의원의 요구에 대부분 기립해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그 국무위원들이 사과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일어나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또 일부 국무위원들이 뭐 뒤늦게 일어나거나 혹은 또 일어나지 않은 국무위원의 모습도 보셨습니다. 교수님 좀 어떻게 그 장면 어떻게 좀 보셨나요? 조금 놀라운 상황이다, 놀라운 장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이 12월 3일의 이 사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내란이라고 하는 데에 그 의견의 합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 듯한데 국무위원분들이 그 부분에 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거를 표현해주는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안 일어난 국무위원들이 있는데 어떤 의도일까? 우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저렇게까지 행동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 나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한 법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무위원이라면 저렇게 국회의원이 일어서서 사과를 하라고 하기 전에 굉장히 먼저 사과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일 자체가 굉장히 국무위원으로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리고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국민들의 생각, 뭐 모든 국민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과 지금 국무위원, 일부 국무위원들의 생각은 상당히 많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간의 그 행적이 탄핵의 대상으로 논의가 된다면 충분히 뭐 국회에서 다수당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것은 한덕수 총리께서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를 늦게 하셨고 그 상황을 알고 반대를 하셨다 하는데 그러셨다면 오히려 그 계엄이 해제된 상태에서라도 오히려 그 자신의 거취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그 후의 여러 가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 단계에서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도 심정적으로는 말 그대로 탄핵이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지금 뭐 서영교 의원에 이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나와서 긴급 현안 질의를 했는데, 자, 이때 굉장히 좀 국회 내에서 굉장히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야당에 대한 발언이 질문 속에 좀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이죠. 입법과 탄핵 폭주 관련 얘기가 있었고, 또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를 또 드러내기도 했는데, 자, 변호사님 좀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물론 국회 뭐 대정부 질문이나 현안 질의에서 정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문답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또는 본인이 내세우고 싶은 것들을 앞장 세우는 경우들은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즉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저렇게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에서 정말 이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물어야 하는 것들, 또 확인해야 하는 것들,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견 등등을 확인해야 되는 자리에서 마치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 마치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야당의 어떤 잘못들이 원인이 되었다
라는 메시지로 보이는 발언들을 쏟아냈거든요. 예. 이런 발언들, 물론 본인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을 테고 또한 그동안 계엄 선포 이후에 보였던 윤상현 의원의 행보를 보면 뭔가 일관된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만의 혼자만의 선택인지 아니면은 뭔가 논의가 이루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계획적인 발언들을 이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윤상현 의원, 내란죄 성립에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좀 내란죄의 어떤 부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해서 야당 의원들이 이제 고성으로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또 윤 의원이 과거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법률적인 판단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내란죄 성립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 어떤 근거에서 윤상현 의원께서 내란죄 성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기존의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있었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어서는 12월 3일의 사태는 명백히 그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위배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이 고스란히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사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내란죄 성립 자체를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나 노력으로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셨습니다만 과연 저 견해에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실지 예. 물론 뭐 누군가는 또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사실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누가 동의할 것인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또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이제 예전 실제 판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우선 윤상현 의원이 했던 이야기 중에 크게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자, 이거는 저도 뭐 단정적으로 말하는 걸 선호하지도 않고 또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객관식 문제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윤상현 의원처럼 선택을 하면은 오답입니다. 틀립니다. 좀 교수님께서 웃으실 정도인데요. 예전에 81년에 선고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까지만 해도 대법원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즉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계엄 선포의 당부를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 없다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97년에 선고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의 입장이 약간 달라집니다. 우선 윤상현 의원의 입장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이긴 합니다. 즉, 이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사법부에 이런 것들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비상계엄의 선포나 또는 그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이걸 몰랐다면 문제이고요. 알고도 저런 말을 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 역시 저는 지금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헌법적으로 또 형법적으로 인정되는 얘기 또한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한 말씀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국헌문란의 목적인데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거 아니냐, 고의성, 목적성 이거 따져야 된다. 당연히 따져봐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깊게 따질 필요조차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윤상현 의원이 이 시험 문제에 답을 택했다면 이거 역시 오답입니다. 즉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냐. 이거를 명시적으로 설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국헌문란에 대한 이 형법 91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아까 윤상현 의원도 예.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거는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예시다. 그래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변호인들도 그런 주장을 했어요. 즉, 아니 5.18 당시에 12대를 진압한 게 어떻게 이게 국헌문란이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아니다. 그 1항, 2항은 다 해석의 기준인 거고 12대를 이렇게 강경하게 무력으로 진압한 것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과연 이 부분 윤상현 의원이 몰랐다면 문제이고요. 알고도 이런 말을 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손수호 변호사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앞서 그 한덕수 국무총리 답변을 보면 그런 그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대체 총리는 뭘 했느냐라는 질의에 대통령의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뭐 야당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생각하는 부분, 또 한덕수 총리를 고발하는 부분은 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 이게 지금 명분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사실 그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의 국무회의라고 하는 그 기구가 가지는 성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자문기구도 아니고 의결기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문과 의결 사이의 중간적인 표현으로 심의기구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심의라고 하는 그 심의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국무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질 수 있는 책임의 한도는 어디까지냐. 이거를 이제 논의를 한다면 현 단계에서는 심의 자체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의결 기구였다면 의결에서 예를 들어 찬성을 했다 그러면 그 찬성한 국무위원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여지가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가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심의기구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심의 내에서의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국무회의의 의장인 대통령의 권한상 그 심의의 결과에 혹은 또 심의의 의견에 심의 과정에 제시된 의견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국정을 정책 결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기구로서의 국무회의에 참여를 한 국무위원들이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인 의미에서 엄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탄핵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정치적 책임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탄핵 의견 내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내란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행위 내지는 의견이 예컨대 뭐 전적으로 반대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게 법적인 책임을 부여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묻는 방법이 탄핵이기 때문에 굳이 뭐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탄핵 사유로서 충분히 성립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 한덕수 총리 총 3번 국민께 사죄드린다면서 이제 허리를 깊이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야당 주도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대행 체제에서 한덕수 총리 다음으로는 부총리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제부총리 순서가 되는데요. 우리 정부조직법이 있고 또 그 법에 순위가 있죠.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다 드러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만약입니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특정한 역할을 실제로 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그 행위가 내란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지금도 이미 수사의 대상입니다만 사실 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게 온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국무총리까지 그렇게 된다면 그 정당성과 별개로 당위성과 별개로 또 혼란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야당에 대한 약간의 좀 좋지 않은 시각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물론 이거는 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의 고려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야당에서는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무리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또한 요구된다 하더라도 만약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날 그 자리에서 한 행동들이 이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예.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일단 여러 가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방금 들어온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경찰 국수본 특수단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직 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11시 45분쯤 경찰 특수단이 용산 대통령실 서문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시각이 지금 3시 17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3시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경호처와 출입 절차를 논의하면서 여전히 대치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통령실 건물에도 진입을 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아직 집행되지 못한 상태라는 그런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데 그쪽에서 그걸 수용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앞서 우리 손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에 그 거부 사유가 얼마만큼 정당하냐의 문제, 그것이 이제 가장 그 법집행상의 핵심이 될 수 있을 텐데 현재 상태에서 경호처가 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 것은 혐의로 된 사실로서의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러한 그 중대성에 기초해서 수사기관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그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기준에서 비춰본다면 이것은 경호처에서 그렇게 차단할 일이 아니다. 예. 그는 수사기관의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다시 보고 계신데요. 지금은 조국혁신당 대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러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관련 내용 좀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현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